세금 등과 관련해서 회생에서 세금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금 그런 거 있잖아요. 부가세 이런 거 원천징수 절대 면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신에 채권자 목록에 다 적어주게 돼 있어요. 세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일반 개인회생 채권,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중요한 게 그러면 세금을 먼저 갚아내야 돼요. 변제계획안상에서 과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요 세금이 많았을 경우에는 30개월짜리를 세금을 먼저 갚아내는 변제기간을 세우고요. 나머지 총 6개월 중에 나머지 반 정도를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갚는 그 변제기간을 세워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개인회생 인가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3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1년 6개월을 세금으로 갚아야 되고 나머지 1년 6개월을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진행해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3년으로 줄었지만 1년 6개월 만에 그 세금을 다 못 변제하면 개인회생을 못 진행시킨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법원이 기존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이제 3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은 분들은 30개월 내에 개인회생 채권 세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기간을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갚는 걸로 변제기간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도 제 생각에 한번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나중에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 다음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어디 가서 또 발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5번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해 준수하신 청구권은 제일 먼저 갚아야 된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여기서 약간 어려운 쉽죠 변호사님들한테 다만 이게 납부기간이 안 도래했다면요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게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요 각주 12번을 보시면요 채무자회생법 제 538조 단 각부의 청구권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회생위원회 보수 및 비용 청구권. 보수는 보통 과거에는 1억 초과 시에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 지금 이제 그 변경돼서 1억 초과 시에는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한테 해당하게 변경했거든요. 1억인지 여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외부 회생위원이 담당했었어요. 그때 이제 초반에 30만 원가 들고요. 근데 이런 세금들이 당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이 아니고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아니라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변제계획안에 재단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계획안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변제해야지만 일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 변제금을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초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 변제금 최초 지급일을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이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개인회생 변제가 납부하지 않은 이 재단 채권, 개인회생 재단 채권 액수가 많이 크면 맥시멈으로 90일 이제 잡는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변제를 못하면 회생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인가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생이 개시가 나고 인가전까지 한 9개월, 1년씩 걸리거든요. 길게는. 그때까지 앞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입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조세나 이런 것들 납입 먼저 하는 계획안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인가 후부터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세우시면 이게 통과가 이제 됩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이거 제가 페이지 수가 여기 안 돼 있어가지고 아까 그 각주 12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통상 실무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구한 후 위 가용소득으로 세금, 근로자임금 이걸 삭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근로자임금도 개인회생 그 재단 채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주가 근로자임금을 밀려가지고 그 회생을 들어갈 때는요, 이 근로자임금을 먼저 그 아까 말한 인가 전까지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세워서 먼저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아까 이건 개인회생 재단 채권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그러면 납부기한 도래한 세금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먼저 갚아야 되는 우선권이 있는 그 개인회생 채권인데요. 제가 해본 거는 30개월이에요. 30개월까지. 30개월 동안 그 세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러면 나머지 개월 수는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갚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4년을 세금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엄청 많아가지고 4년을 세금을 갚고 1년짜리 나머지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갚겠다라는 변제기간이 들어가면요, 안 받아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뭐 개인들한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화산회생 변호사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아니 그 채무자를 구제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국가 너희는 다 받아가려고 하냐,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논의를 이제 좀 해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여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화산회생 변호사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논의를 자주 하고 그런 걸 설명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보증금이에요. 전세도 이런 거겠죠. 채권전 전세. 자, 읽어볼게요. 또한 채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구원과 확정일자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법상 뭐 서울은 지금 예전에 3,400 그랬는데 지금 개정됐죠. 3,700으로 개정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별채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채권 처리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린 3,7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세가 5천이다. 그 나머지 1,300만 원은 위약금 채권으로 해서 여기 채권자 목록에다가 적어줘요. 위약금 채권 1,300만 원. 그럼 그거는 일단 그 집이 경매가 되고 그 3,700만 원 우선 받아가고 나머지 1,300만 원 경매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위약금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가면 이만큼 못 받아갔습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확정됐을 때 일시불로 이렇게 그 개월 수까지 일시불로 이렇게 임차인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안분해서요. 자기가 받은 금액이 안분해서. 그래서 그런 그 2차 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 보장되는 부분은 별채권에 준하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놨고요. 이걸 다 읽어보기엔 좀 그렇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장 정도 넘기셔가지고 개인 채무를 좀 볼게요. 개인 채무. 이게 좀 난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친한 친구다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빌리고 갚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은행 채무는 당연히 이제 회생을 통해서 털고 싶어 하는데 그 개인 채무는 좀 안 넣으면 안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 할 때 그 채권을 채무를 부유로 누락시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때는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넣으면 안 되겠냐?
그거 물어보시면 통장 들고 오세요. 그 친구가 돈을 쏜 내역이 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설명을 해줘야 돼요. 통장 번호. 이거 법원에서 다 본다. 그 회생 들어갈 때 주거래 통장 보통 5년치를 다 뽑아가야 되거든요. 다 뽑아가야 되고요.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내려오면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법원에서 보정 나온 것들 중에 그 큰 금액이 아니에요. 자, 현금이든 뭐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설명해라. 그거 달리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구한테 500만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소용 못하게 되면 안 되겠죠. 너 채권 누락시켰네? 라고 나오면 회색이 기록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좀 설명을 하면서 넣어야 된다. 대신 양해를 좀 구해라. 일단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만약에 정해진 변칙에 따라서 먼저 받고 이게 끝나고 나면 개인회생 끝나고 면책 받고 나면 그거는 그 개인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내가 더 이상 갚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 갚아주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무조건 넣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다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 7번 볼게요. 이자 등 후순위 개인 채권. 이건 뭐 적어놨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여기 아까 말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그 다음에 일반 개인회생 채권 또 받기도 좀 빠듯한데 그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이자 등은 갚지 않습니다. 이렇게 갚는 경우는 전혀 여기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다음으로. 자, 과거에 유형화를 좀 시켰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유형화 시킨 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법원, 파산부에서 낸 실무 연구의 책에 이렇게 유형화가 돼 있더라고요. 통상 이제 이건 60개월짜리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60개월 동안 원금도 다 변제 못하는 변제 기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금 전부만 변제하는 30개월 내지 60개월 변제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36개월 변제 계획. 그 다음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36개월 이하의 변제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3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 원리금 전액 변제가 36개월 이하의 변제 계획, 여기서는 제가 맥심으로 해보기 24개월까지 유형사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한 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미약정 개인채권. 미약정 개인채권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 개인회생에 있어서 그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죠.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정되면, 결과들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또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이 있어서 그 이의에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시결정사실에 별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그 별소에서 그 별개의 소송 결과들로 확정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별채권 처리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1억 원짜리 주택에 뭐 근저당이 10% 7천만 원이 잡혀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딱 말씀드리면 7천만 원은 나중에 경매해서 받아가는 거고요. 미확정 채권 3천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유보를 시켜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확정 채권 존재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데요. 그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에 재산 가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미확정 채권을 정하기 위해서 재산을 정해야 되는데 주로 그 부동산, KB 부동산 알리지, 그 다음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뭐 나오는 뭐 실거래 그거, 그 다음 리본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기준으로 그 시가를 정하고요. 만약에 이제 시세가 확인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시세가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시세를 다 책정하고 있는데 뭐 시골에 있는 땅 이런 경우에 시세가 확인 안 되면 시골에 있는 그 땅 주위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세 확인서를 보통 기본적으로 2통을 놓도록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1통밖에 안 나와요. 시세 확인서를 근데 잘 안 떼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번 뗄 때 한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때려간 적은 없고 1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잘 말해서 떼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의 120% 정도를 잡아서 그 재산 산정을 하면 됩니다. 재산가치. 그렇게 하면 이제 법원이 좀 알아봐주고요. 그리고 이제 별채권 저당권 같은 경우 저당권 같은 게 있을 때 만약 1억 원이다, 1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7천만 원이 잡혀 있다. 그럼 이거 재산 가치는 1억 원으로 붙잡고 그 미확정 채권을 책정한 게 아니고요. 그 재산 가치의 70%만 잡아요. 그래서 이 재산은 7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채무가 7천만 원이다. 그게 전부 담보가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미확정 채권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에 팔릴지 모르니까. 낙찰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경매가 한번 떨어질 때 뭐 20%씩 떨어지잖아요. 유찰되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미확정 그 채권에다가 금액을 적어놓고 일단 그 경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경매가 돼서 받아가는 돈 나머지 금액을 그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게 확정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보된 돈이 지급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동차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자동차는 50%밖에 안 잡아요. 그 시세는 우선 저는 그냥 SK인카 중고 시세를 가지고 하거든요. 1,800만 원짜리면 반 900만 원을 그냥 그 재산 가치로 잡아서 그럼 거기서 담보가 얼마나 설정이 돼 있냐? 그러면 1,800만 원인데 담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설정돼 있다. 근데 재산 가치는 반 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정도가 못 받게 되는 거죠. 미확정 채권으로 이 정도 못 받을 거다 적어놓고 이 차가 공명화 될지 아니면 임의로 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리고 나면 더 받아갔으면 미확정 채권 없는 거고요. 안 받아갔으면 그 부적금에 대해서 미확정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이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자동차를 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차 몰아도 돼요? 저는 90%는 몰지 마세요. 근데 이제 몰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몰아야 돼? 그러니까 뭐 그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데랑 학교 다니는 너무 멀고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러면 그 자동차 그 캐피탈사랑 전화를 해서 이걸 쳐라. 협의를 해라. 그게 뭐냐면 이제 회생을 들어가더라도 자동차 할부금 있잖아요. 그걸 별개로 좀 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추가승계비를 절대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자기가 뭐 다른 데서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이 고액일 경우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뭐 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마티즈 이런 것들 월 뭐 9만 원, 뭐 10만 원 나가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하게 되면 이게 별채권자 차량도 이제 담보가 잡혀서 별채권 처리가 되는데 이 별채권자가 이 차를 팔지 말지는 자기 결정이거든요. 안 팔아도 돼요. 저도 이제 회생 끝날 때까지 별채권 처리해놨는데 안 판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유보된 그 변제금을 받아가고 차는 이 사람 다시 줘야 돼요. 차량에서 개인세권자가 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면책이 되고. 그래서 차를 타고 싶을 때 별도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질문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게 전세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세자금 대출 결론적으로 말하면 되게 심플하게만 말해볼게요. 일단은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잖아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을 들어갔을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 들어갈 때 집을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주인의 동의를 안 받고 전세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집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게 심플하죠.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거기다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의 그 동의가 없이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회생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저희가 집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반 개인생 채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 처리하고 보증금을 타가겠죠. 그럼 얘가 이제 구상권 채권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변제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당 부분 탕감이 되고 나머지 그 변제금만 내게 되면요. 그 전세자금, 그 임대인한테 준 전세자금 있잖아요. 그걸 제가 100% 받아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 보증 구상금 채무는 제가 회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갚고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회생을 더 하시면 그 회생 끝나고 나서 면책이 되면 집주인한테 받을 그 보증금을 제가 받아올 수 있으니까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금융사가 이제 전세자금에 대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질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계약도 하더라고요. 그 임대인한테 저 전세자금 대출 내줄 테니까 이거를 원칙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걸 나한테 양도해. 그래서 이제 금융사가 이제 그걸 바로 양수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요 두 개 같은 경우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그럴 경우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이 질권을 행사해가지고 가져가거나 그 다음에 그 양도계약할 때도 뭐 중간에 회생 신청이 들어갈 경우에는 뭐 이걸 바로 뭐 갖고 온다 이런 특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나가라겠죠. 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때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은행하고 얘기를 하시던가 안 되면 집을 빼야 돼요. 집을 빼가지고 보증금 뭐 초안에 몇백짜리 옮기셔갖고 힘들게 살자. 안 그러면 회생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억 전세잖아요. 1억 전세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면 그 1억 전세금도 내 재산 가치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있어서. 서울 기준으로는 그러면 1억에서 3,700만 원만 빼면 돼요. 3,700만 원 면제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6,300만 원이 내 재산이 되는 거고 나는 6,300만 원 이상 갚아야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금융사가 질권을 설정하거나 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 대출이 만약에 4천이다. 근데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서 4천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우리 면제재산 3,700만 원 빼고 그 나머지 1,600만 원 이게 이제 제 재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꼭 한번 주의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뭐 배우자 자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앞에부터 계속 설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배우자 자산의 반을 남편 자산으로 잡는다. 이게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이고 아니면 상속으로 인해서 갖고 있었던 재산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상속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 남편 기준으로 할게요. 장인어른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와이프 재산이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한 10년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쭉 그러고 와서. 그럼 법원은 무조건 반잡아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벌어줬으니까 이 재산이 유지된 거 아니냐. 그랬으면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재산이 날아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반잡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특유재산 주장도 한번 해봤었는데 아시아가 막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갖고 온 재산이고 그래서 와이프 재산 때문에 회생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부부가 동시에 회생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남편이 소득이 좀 많고 와이프가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좀 있어요. 비슷해요. 그러면 그 아내 거를요 엄청나게 많이 잡아버려요. 그냥 변제금 남편 걸로 살아라는 거죠. 변제금을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한번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고 아니면 그 아내 재산 팔아갖고 다 정리하고 팔아서 정리할 때 남편 밑에 좀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빚을 갚아준 거, 아내가 팔아서 빚을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 진행 현재도 진행시키고 있는데 계시는 났는데 뭐 인가가 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전략을 잘 세우시면 무난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이게 제가 제 직원들 실제로 제 직원들한테 바뀔 때마다 교육하기가 좀 그래서 저번에 추가를 시킨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디테일하게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더 있어요. 그런 이제 정말 더 디테일하게 예시까지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참 지금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 인연이 되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걸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생 그 신청서 있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솔직히 작성을 안 하거든요. 저도 한 초반에 한 1년 정도를 하다가 그때가 이제 종이부터 전자소송 할 때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좀 하다가 지금은 전자소송 되고 나 작성을 안 하는데 이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신입 직원을 교육하기보다는 제 사무장이 있잖아요. 이 사무장한테 너 교육 좀 시켜봐. 근데 그거를 제 컴퓨터에다가 그 화면 자체가 녹음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녹음하면서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쭉쭉쭉. 그게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다른 직원들이 왔을 때는 그거만 보여주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거 근데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워낙 개인정보가 많이 있는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해주고 그걸 오늘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지금 없어서 못 띄워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흡한 강의였지만 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 30분부터 개인 파생 기초 실무 박형훈 변호사님이 강의하실 거고요. 강의